이래서 이혼한 여자랑 재혼하면 안 되는데 5억이 네 집 개 이름이 그걸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하고 훔쳐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나 그 돈. 입 닫아. 그 돈이 내 양심값이야. 이혼 후 8년 뒤 노숙자 무료 급식소에서 전철을 만났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아이 한 명과 더불어서요. 진실을 마주한 순간 저는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듣는 곳 남겨주시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8년 전 난 내 전처가 5억을 들고 도망쳤다고 믿었다. 강도연은 창가에 선 채 서울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봤다. 고층 사무실 유리창에 그의 46세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정장 차림이지만 넥타이는 이미 풀어져 있었고 와이셔츠 소매가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재벌 부인, 남편 회사 돈 5억 빼돌려 잠적 불륜 의혹까지. 그 옆에는 파손된 결혼 반지와 봉사활동 일정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도연의 손목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금장시계가 차가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회장님, 오늘 서울역 무료급식 봉사 일정 그대로 진행하시죠? 비서의 목소리였다. 도연은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6시 30분.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럼 7시에 출발 준비하겠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로 사라졌다. 도연은 다시 신문 기사를 들여다봤다. 8년 전 사진 속 최미라의 얼굴이 그대로 선명했다. 그때는 30대 초반의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난 사람을 믿는 대신 돈만 믿고 살았다. 그의 혼잣말이 넓은 사무실에 메아리 쳤다. 순간 그날의 기억이 칼날처럼 스쳐 지나갔다. 8년 전 회상. 왜 내 통장에서 5억이 빠져나간 거야? 당신이 모를 거예요. 나 그 돈. 입 닫아. 그 돈이 내 양심값이야. 미라의 눈물이 떨어지고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날 이후 둘의 삶은 완전히 갈라졌다. 도연이 파손된 결혼 반지를 집어들었다. 8년 전 이혼 당일 그가 직접 망치로 내리쳐 부숴버린 것이었다. 플래티넘 반지가 일그러진 채 빛을 잃고 있었다. 최미라. 그 이름을 입으로 뱉자 목구멍이 마른 듯했다. 8년간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이혼 서류가 나왔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포기각서, 모든 서류에 그녀의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때는 그 서명조차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똑딱, 똑딱. 규칙적인 소리가 8년 전 그날의 정적을 떠올리게 했다. 당신 돈이 아니라 당신 아들 때문이에요. 미라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었다. 하지만 그때 도연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들, 자신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첫 번째 결혼해서 아이가 있었지만 전처가 데리고 나갔다고만 생각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버린 아이. 아직 3살이에요. 그때도 도연은 믿지 않았다. 화가 나서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회장이라는 이름표 아래 감춰진 피로한 남자였다. 8년간 혼자 살아온 흔적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어디서든 다시 만나겠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며 로비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야경꾼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다. 세상은 그렇게 돌더라.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다. 서울역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예.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흘러갔다. 네온사인들이 현란하게 반짝이고 퇴근길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지하철 입구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도연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8년 전 그 사건 이후 그는 사람보다는 숫자를 믿고 살아왔다. 결혼도 사랑도 신뢰도 모두 계약서 위의 조항 같은 것이라고 여겼다. 감정은 위험하고 관계는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살기로 했다. 재혼도 하지 않았고 연인도 만들지 않았다. 오직 회사와 돈, 그리고 가끔 하는 봉사활동만이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왜인지 모르게 8년 전 그 일이 자꾸 떠올랐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서울역 앞 광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겨울 저녁 공기가 칼처럼 차가웠고 봉사자들이 분주히 텐트를 설치하고 있었다. 급식소 앞에는 긴 줄이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도연이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그리고 몇몇 가족 단위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모두 겨울옷을 두껍게 입고 있었지만 그래도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강도연 회장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봉사 담당자가 다가와 명찰을 건넸다. 서울역 무료급식 봉사자 강도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쪽 급식소에서 도시락 배급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도연이 명찰을 목에 걸며 급식소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그 순간 줄 끝에 서 있는 한 무리가 눈에 들어왔다. 낡은 회색 패딩을 입고 털모자를 깊이 눌러 쓴 여자가 아이 둘을 끌어안고 있었다. 하나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고 다른 하나는 초등학생 남자아이였다. 도연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 뒷모습이 어딘지 낯익었다. 어깨의 라인, 아이들을 감싸 안는 손길, 고개를 살짝 숙인 자세까지. 설마. 급식소 안으로 들어가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스테인리스 용기들이 보였다.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도시락을 포장하고 있었고 국물을 나누는 소리가 정경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른 봉사자들이 인사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나눠주는 자리에 섰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기계적인 대화가 반복됐다. 손에 든 도시락을 건네고 다음 사람을 기다리고 또 건네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젊은 노숙자들이 차례로 다가왔다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다. 그런데 줄이 거의 끝날 무렵 그 가족이 천천히 다가왔다. 도연의 손이 도시락을 건네다가 공중에서 멈췄다. 지친 눈, 갈라진 손, 8년 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 하지만 분명했다. 최미라였다. 그 5억을 들고 사라진 여자가 지금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도 도연을 봤다. 순간 시선이 얽혔지만 미라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이 그녀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중학생 여자아이는 엄마를 걱정스럽게 쳐다봤고 초등학생 남자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순간 급식소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국물 끓는 소리도,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심지어 자신의 심장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다. 8년 만의 재회였다. 그런데 그녀는 왜 여기에 있을까? 5억을 들고 사라진 여자가 왜 서울역 노숙자 급식소에서 줄을 서고 있을까?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분노와 당황, 그리고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뒤섞였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했다.
세상은 정말 좁았고 그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휘몰아쳤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8년 전의 모든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도시락을 건네는 손이 멈췄다. 서울역 무료급식소 안 형광등 불빛이 스테인리스 용기들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도연은 플라스틱 도시락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8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 그의 앞에 있었다. 최미라, 도시락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였다. 8년 전보다 훨씬 낮고 거칠어진 목소리였다. 예전의 부드러운 톤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생존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도연은 말없이 도시락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플라스틱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다. 미라의 손이 도시락을 짚는 순간 그녀의 손등에 거친 상처들이 보였다. 갈라진 피부, 거친 손가락, 예전의 매니큐어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미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녀 뒤에 서 있던 두 아이가 함께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그 옆에 어린 남자아이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했다. 아이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자 도연의 시선이 멈췄다. 여자아이는 8년 전 미라와 함께 살았던 하은이가 분명했다. 당시 6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14살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아이는 다음 분 도시락 받으세요. 옆에서 다른 봉사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미라는 재빨리 도시락을 받아들고 아이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도연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다음 도시락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그러나 그의 시선은 계속 미라, 가족이 앉은 테이블로 향했다. 그들은 급식소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미라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은 거의 먹지 않았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봉사자가 도연에게 물었다. 그제야 도연은 자신이 도시락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 네. 괜찮습니다. 봉사 시간이 끝나갈 무렵 도연은 급식소 밖으로 나왔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다. 미라 가족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8년 만에 도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 순간 머릿속에 8년 전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이게 다 내 연극이지? 그때 그가 던진 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가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는 분노에 눈이 멀어 있었다. 도연이 차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역 뒷골목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은아, 유나야, 이쪽으로 와. 미라의 목소리였다. 도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골목 쪽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미라가 아이들과 함께 걷고 있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역 뒤편에 임시 거처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노숙자들이 만든 작은 텐트촌이었다. 저기가 그들이 사는 곳인가?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다. 5억을 가져간 여자가 노숙자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니. 그 순간 미라가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도 도연의 실루엣이 보였는지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하지만 미라는 곧 고개를 돌리고 아이들과 함께 텐트촌 안으로 사라졌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휘돌며 쓰레기들을 날렸다. 멀리서 전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왜? 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다. 5억이라는 큰 돈을 가져갔다면 왜 이런 곳에서 살고 있을까? 그 돈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리고 그 어린 남자아이는 누구일까? 도연이 차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미라와 재회한 것이 우연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8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하필 오늘 봉사활동 중에 만나다니. 혹시 그녀가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다가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의 미라를 보면 그럴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절박해 보였다. 차 안에서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최미라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봤지만 별다른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8년 전 기사들만 몇 개 나올 뿐이었다. 그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창밖으로 서울역이 멀어져 갔다. 그곳 어딘가에서 미라와 아이들이 추운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 8년 전 미라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진실은 당신이 알던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나서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궁금했다. 그녀가 말하려던 진실이 무엇이었을까? 집에 도착한 도연은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혼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서류들을 뒤지다 보니 미라와 관련된 것들이 나왔다. 결혼사진,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몇 장의 메모들. 그 중에서 도연의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미라가 적어둔 메모였다. 민수 생일 2008년 4월 15일 현재 3세. 민수? 도연이 그 이름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의 이름일까? 미라가 왜 이런 메모를 남겼을까? 그 순간 8년 전 대화의 한 부분이 떠올랐다. 당신 아들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버린 아이. 아직 3살이에요. 민수, 혹시 그 아이가 미라가 말했던 그 아들일까? 도연은 더 많은 의문을 안고 잠들 수 없는 밤을 보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다. 멀리서 기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가 뒤따라왔다. 서울역 뒷골목, 미라가 아이들과 함께 텐트촌으로 향하는 길을 도연이 따라가고 있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그의 구두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앞서가던 미라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잠깐. 도연의 목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다. 미라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이들이 엄마를 올려다봤다. 엄마, 왜 안 가요? 막내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미라는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으며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도연이 서너 걸음 다가왔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 반쪽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그와 낡은 패딩을 입은 미라 사이의 거리가 약 3미터 정도였다. 8년 만에 만나서 이런 꼴이라니. 도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조롱이 섞였다. 그의 시선이 미라의 낡은 옷차림을 훑었다. 구멍난 운동화, 색이 바랜 패딩, 아이들의 옷도 마찬가지였다. 자업자득이군.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엄마 뒤로 더 바짝 붙었다. 하은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꽉 잡고 있었다. 그 5억 다 어디에 썼어? 도연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멀리서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플라스틱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을씨년스럽게 퍼졌다. 사치스럽게 살다가 다 날린 거야? 아니면... 미라의 침묵이 길어졌다. 도연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남자라도 있었던 거냐? 그 말에 미라가 고개를 들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이 도연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있었죠. 미라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역시 그랬군. 하지만 당신이 아는 그런 남자는 아니에요. 바람이 골목을 휘돌며 낙엽들을 날렸다. 플라스틱 봉지가 바닥을 굴러다니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렸다. 어둠 속에서 쥐 한 마리가 재빨리 지나갔다. 아이들이 눈치를 보며 서 있었다. 하은이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유나는 무슨 일인지 몰라 하며 이쪽 저쪽을 바라봤다. 아저씨. 유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작은 목소리에 도연의 시선이 향했다. 혹시 우리 아빠예요? 순간 골목이 정적에 휩싸였다. 유나의 천진한 질문이 차가운 공기 속에 떠돌았다. 미라가 급히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유나야, 그런 말하면 안 돼. 엄마가 사진 보면서 울던 그 아저씨 맞죠? 유나가 계속 물었다. 도연의 시선이 그 어린 얼굴에 고정됐다. 7세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얼굴에서 낯익은 무언가가 스쳤다. 눈매가 코의 모양이 어딘지 자신과 닮아 있었다. 이 아이는 도연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미라가 아이들을 뒤로 돌렸다. 가자, 늦었어. 잠깐. 도연이 큰 소리로 불렀다. 그 소리에 텐트촌 쪽에서 몇 명이 이쪽을 바라봤다. 그 아이, 내 딸이야? 상관없을 거예요. 미라가 차갑게 대답했다.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상관없다고? 내가 왜 상관없어?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가 빠른 걸음으로 따라오자 미라가 멈춰섰다. 8년 전에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미라가 돌아서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섞여 있었다. 당신은 저를 믿지 않기로 했어요. 저를 도둑이라고 했고 거짓말쟁이라고 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유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그녀가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5억이 증발한 게 이유가 안 돼?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당연히 내가 가져간 거 아니야? 도연이 소리쳤다. 그 소리에 놀란 유나가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미라가 유나를 달래며 하은이에게 말했다. 하은아, 유나 손잡고 먼저 가 있어. 엄마는요? 곧 갈게. 어서 가. 하은이가 망설이다가 울고 있는 유나의 손을 잡고 텐트촌 쪽으로 걸어갔다. 두 아이의 작은 실루엣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골목에는 도연과 미라만 남았다. 가로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고 있었다. 이제 말해봐. 도연이 미라에게 다가섰다. 이제 둘 사이의 거리가 팔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그 5억을 정말 어디에 썼는지.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바람피운 남자한테 준 거 맞지? 아니면 도박이라도 했어?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미라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뭔가 잘못되면 무조건 저를 의심했죠. 한 번도 제 말을 들어보려 하지 않았어요. 들어볼 만한 말을 했나? 했어요. 미라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8년 전 그날도 설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죠. 무슨 설명?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당신은 입 닫아라고 했어요. 변명 듣기 싫다고 했죠. 도연이 잠시 말을 잃었다.
8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정말로 그는 미라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럼 지금이라도 말해봐. 지금 와서 뭐 하겠어요? 미라가 고개를 저었다. 8년이 지났는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달라질 수 있어. 아니요.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여전히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정적이 흘렀다. 멀리서 전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며 빈 깡통이 굴러다니는 소리가 을씨년스럽게 울렸다. 그 아이, 유나가 정말 내 딸이야? 도연이 다시 물었다. 미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8년 동안 말하지 않았어? 말할 수 있었겠어요? 미라가 반문했다. 당신은 이혼하자마자 연락을 끊었어요. 번호도 바꿨고 이사도 했죠. 그리고 저는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어요. 갈 곳도 없었고 하은이까지 데리고.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갑자기 8년 전 자신의 행동들이 떠올랐다. 미라를 의심하고 다그치고 결국 내쫓았던 일들이. 미라야, 이제 그만해요. 미라가 돌아서며 말했다. 8년 전에 끝난 일이에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유나는 아빠 없이도 잘 자라고 있어요. 굳이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아요. 미라가 텐트촌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도연은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다. 가로등이 깜빡이며 골목을 어둡게 만들었다, 밝게 만들었다, 반복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의 핸드폰이 진동하며 메시지 알림을 알렸다. 하지만 도연은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미라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볼 뿐이었다. 찬 바람이 불어와 그의 뺨을 스쳤다. 시계가 멈춰 있었다. 강도연은 자택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결혼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 11시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집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탁자 위의 술잔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미라가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당시 6살이었던 하은이가 어린 얼굴로 서 있었다. 8년 전 행복했던 순간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나. 도연이 그 이름을 입으로 뱉었다. 오늘 골목에서 본 그 작은 아이. 7살 자신과 닮은 눈매를 가진 아이. 술잔을 입에 댔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미라의 마지막 말이 맴돌고 있었다. 8년 전에 끝난 일이에요. 정말 끝난 일일까? 유나가 자신의 딸이라면 8년 동안 아빠 없이 자라온 아이라면. 도연이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오래된 상자를 꺼내 이혼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재산분할 협의서, 위자료 포기각서, 그리고 이게 뭐지? 한 장의 메모가 나왔다. 미라의 필체로 적힌 글씨였다. 당신 돈이 아니라 당신 아들 때문이에요. 8년 전 그날 미라가 마지막에 남긴 말을 적어둔 것 같았다. 도연은 그 메모를 들여다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당신이 버린 아이. 아직 3살이에요. 그때 미라가 말했던 아들이란 누구를 뜻하는 걸까? 도연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첫 번째 결혼해서 아이가 있었지만 전처 윤서영이 데리고 나갔다고 생각했다. 강민수. 갑자기 그 이름이 떠올랐다. 첫 아들의 이름. 이혼 당시 겨우 3살이었던 아이. 도연이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 검색창에 강민수를 입력했지만 별다른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너무 흔한 이름이었다. 그런데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스쳤다. 며칠 전 책상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던 고아원 후원 영수증. 왜 그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을까? 서랍을 뒤져 그 영수증을 찾았다. 고아원 후원금 영수증 2017년 3월. 2017년. 5억이 사라진 바로 그 해였다.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혹시 이 영수증과 미라가 말한 아들 사이에 연관이 있는 걸까? 핸드폰을 들어 고아원 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밤 11시에 전화할 수는 없었다. 내일 아침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기억 속의 대화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버린 아이. 아직 3살이에요. 3살. 2017년 기준으로 3살이라면 2014년생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태어난 아이일 것이다. 2008년경에 태어났다면 민수가 2008년생이니까 계산이 맞았다. 2017년 당시 민수는 9살이었을 것이다. 미라가 말한 3살은 아니었다. 잠깐. 도연이 다시 생각해봤다. 미라가 말한 3살은 2017년 기준이 아니라 이혼 당시인 2014년 기준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민수가 맞을 수 있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첫 번째 아내 윤서영은 이혼 후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 민수가 정말 고아원에 있는지 아니면 어머니와 함께 잘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술잔을 다시 입에 댔다. 이번에는 독한 맛이 목을 태웠다. 그 5억이 정말, 만약 미라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도둑이 아니었다. 도연의 아들을 몰래 도와준 것이었다. 8년 동안 그녀를 오해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왜 미라가 그 일을 혼자 떠맡았을까? 왜 도연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까? 도연은 결혼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사진 속 미라의 미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행복한 미소가 아니라 뭔가를 숨기고 있는 미소 같았다. 당신이 모를 거예요. 8년 전 미라가 한 말이 떠올랐다. 정말로 그는 모르고 있었던 걸까? 아들의 존재를, 아들의 상황을, 그리고 미라의 마음을.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똑딱거리는 소리만 조용한 거실에 울렸다. 도연은 핸드폰을 들어 미라의 번호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8년 전에 지운 번호였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내일 다시 서울역에 가면. 하지만 그들이 또 그곳에 나타날지는 알 수 없었다. 노숙자들은 보통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들었다. 도연이 창가로 다가갔다. 멀리 서울역 방향의 불빛들이 보였다. 그곳 어딘가에서 미라와 아이들이 추운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유나,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 7년 동안 아빠를 모르고 자라온 아이.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도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책임을 져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다. 미라를 의심하고 내쫓고 연락을 끊었던 8년 전의 일들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면 왜 미라는 끝까지 설명하려 하지 않았을까? 왜 8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을까? 복잡해. 도연이 한숨을 쉬었다. 8년 동안 단순하게 살아왔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뒤엉켜 버렸다. 핸드폰 화면을 켜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12시 30분. 잠을 자려 했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노트북을 열어 고아원을 검색했다. 홈페이지가 나왔다. 후원 관련 페이지를 클릭하자 후원 아동들의 정보가 나왔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볼 수 없었다. 내일 직접 가보자. 도연이 노트북을 닫으며 결심했다. 고아원에 가서 민수가 정말 그곳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후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첫 번째 아내 윤서영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직접 물어봐야 민수의 행방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도연은 오래된 주소록을 뒤져 윤서영의 마지막 연락처를 찾았다. 8년 전 번호였지만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봤다. 여보세요? 의외로 연결되었다. 윤서영의 목소리였다. 8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서영 씨, 나야. 도연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뭔 일이야? 8년 만에 갑자기. 윤서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민수 얘기 좀 물어보고 싶어서. 민수? 우리 아들 민수 말이야. 지금 어디 있어?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더 길었다. 민수는 내가 키우는 거 아니야? 윤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 소리야? 너희가 데리고 나간 거 아니야? 나는 민수를 못 데리고 나갔어. 그럼 어디 있는데?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전화기 너머로 윤서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민수를 어디 맡기고 나온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도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수가 정말 고아원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아원에 맡겼어?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어디인지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서영이 울면서 전화를 끊었다. 도연은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정말 고아원에 있었고 미라는 그 아이를 몰래 후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5억은 도둑질이 아니라 선행이었다. 내가 뭘 한 거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8년 동안 그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미라를 도둑이라고 오해했고 내쫓았고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그 결과 미라는 노숙자가 되었고 유나는 아빠 없이 자라야 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도연은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셔서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다. 전화 신호음이 끊어졌다.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재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다. 윤서영과의 통화가 끝난 후 집안은 완전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새벽 일시의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고아원 후원 영수증이 놓여 있었다. 오래된 종이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누렇게 바래 보였다. 도연의 시선이 그 영수증에 고정되었다. 고아원 후원금 영수증 2017년 3월. 2017년. 5억이 사라진 바로 그 해.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도연이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고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후원 안내 페이지를 클릭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후원 아동의 구체적인 정보는 볼 수 없었지만 후원 방법과 절차는 자세히 나와 있었다. 정기 후원 월 50만 원 이상, 일시 후원 제한 없음. 월 50만 원이라면 1년에 600만 원, 8년이면 4,800만 원 정도였다. 5억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금액이었다. 도연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 만약 민수의 생활비, 학비, 의료비를 모두 합친다면 월 100만 원 이상도 가능했다. 특히 사립학교나 학원비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이 들 수도 있었다. 5억이 8년에 걸쳐 나간 거라면.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미라가 한 번에 5억을 가져간 게 아니라 8년에 걸쳐 조금씩 후원금으로 보낸 것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2017년 그 시점에 발각된 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이었을 것이다. 미라는 그 전부터 이미 민수를 후원하고 있었고 도연이 눈치챈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도연이 서랍을 뒤져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거래 내역이 기록된 통장이었다. 페이지를 넘기며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돈들이 있었다. 매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자동이체로 나갔다. 당시에는 미라의 용돈이나 생활비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그 금액이 너무 컸다. 이것도 민수 때문이었나? 도연이 다시 계산해봤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매월 100만 원씩이라면 3,600만 원이었다. 여기에 2017년 발각된 나머지 금액까지 합치면 5억에 가까운 액수가 나왔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미라는 도연과 결혼한 직후부터 민수를 후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3년에 걸쳐 조금씩 도연이 눈치채지 못하게 왜 말하지 않았을까? 도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만약 미라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도연도 동의했을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도와주는 일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미라는 3년 동안 비밀로 했다. 왜? 도연의 머릿속에 8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 초기 미라가 조심스럽게 민수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 당신 첫 번째 결혼해서 아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마. 이미 끝난 일이야. 당시 도연은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 윤서영과의 이혼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민수에 대한 기억도 아팠기 때문이었다. 미라는 그 이후로 민수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도연이 듣기 싫어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듣지 않으려 했구나. 도연이 깨달았다. 미라가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신이 듣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민수에 대한 얘기 자체를 차단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미라 입장에서는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도연에게 말해봤자 거부당할 게 뻔했으니까. 도연이 일어나 창가로 개서 멀리 서울역 방향의 불빛들이 보였다. 그곳 어딘가에서 미라와 아이들이 추운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민수는 지금 어디 있을까? 고아원에 있다면 이제 17세가 되었을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 정도. 8년 동안 미라의 후원을 받으며 자라온 아이.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의 아들이 8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1시 30분. 고아원에 전화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내일 아침에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8년 동안 미라를 오해했다는 죄책감, 민수를 버렸다는 자책감, 그리고 유나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혼란스러움까지. 도연이 다시 결혼 사진을 들여다봤다. 사진 속 미라의 미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행복한 미소가 아니라 뭔가를 감추고 있는 미소, 아니면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미소 같았다. 그때부터 힘들었겠구나.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다. 결혼 생활 내내 미라는 혼자 민수를 걱정하고 혼자 후원금을 보내고 혼자 그 부담을 감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발각되었을 때는 모든 오해를 뒤집어쓰고 쫓겨났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을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신만의 상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았다. 미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노트북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정리되기 시작했다. 먼저 고아원에 가서 민수를 만나야 했다. 그리고 미라에게 사과해야 했다. 8년 동안의 오해에 대해, 그리고 혼자 힘들게 살게 만든 것에 대해.
하지만 미라가 용서해 줄까? 8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도연이 핸드폰을 들어 고아원 주소를 검색했다. 서울 외곽에 있는 곳이었다.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아침 9시에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고아원 운영 시간을 확인해 보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민수야. 도연이 그 이름을 불러봤다. 8년 만에 부르는 아들의 이름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3살에 헤어진 아들이 이제 17살이 되어 있었다. 어떻게 자랐을까? 자신을 닮았을까? 아니면 어머니를 닮았을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도연의 가슴이 아파왔다. 8년 동안 놓친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첫걸음마, 첫말, 입학식, 생일. 모든 것을 놓쳤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민수는 아직 17살이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다. 도연은 창문을 조금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멀리서 새벽 전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서울역 방향으로 향하는 전차였다. 그 소리를 들으며 도연은 생각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것이다. 민수가 정말 그 고아원에 있는지, 그리고 미라가 정말 8년 동안 후원했는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지난 8년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라와 유나를 위해서. 도연이 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새벽 2시. 이제 정말 잠을 자야 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이다. 침실로 향하면서 도연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역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이면. 그의 혼잣말이 조용한 집안에 울렸다. 알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핸드폰에서 설정한 오전 7시 알람이었다. 아침 햇살이 고아원 사무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도연은 원장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60대 초반의 여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장부 한 권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도연이 가져온 후원 영수증이 놓여 있었다. 강민수라고 하셨죠? 원장이 장부를 넘기며 물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다. 네, 강민수입니다. 2008년생이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17년 만에 아들을 찾는 순간이었다. 아, 여기 있네요. 원장이 장부의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줄을 가리켰다. 강민수 2008년 4월 15일생, 2011년 3월 입소. 도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수가 정말 이곳에 있었다. 3살 때부터 지금까지 8년 넘게. 후원자는. 원장이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후원자 최미라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도연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미라가 정말로 8년 동안 민수를 후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총 후원 금액이. 원장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총 5억 1,200만 원입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정확히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돈이었다. 5억이 도둑질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위한 돈이었다. 민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학교에 갔어요. 오후 3시쯤 돌아올 겁니다. 원장이 벽에 붙은 시간표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민수의 일정이 적혀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방과 후 봉사활동까지. 봉사활동요?
네, 민수는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역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해요. 2년째 하고 있어요.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제 서울역에서 봤던 봉사자들 중에 민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혹시 어제도 갔나요? 어제는 월요일이었으니까. 아니요. 화요일에만 가요. 그럼 오늘? 네, 오늘 가야죠. 오후 4시에 출발할 예정이에요. 도연이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0시. 6시간 후면 민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민수 아버지입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원장의 눈빛이 변했다. 아버지요? 하지만 민수는 고아로 등록되어 첫 번째 아내가 이혼 후에 민수를 이곳에 맡긴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도연이 설명했다. 원장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입소 당시 보호자가 모친 윤서영으로 되어 있네요. 부칠라는 공란이고요. 윤서영이 제 전처입니다. 이혼 후에 민수를 데리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도연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원장이 자세히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강도현. 맞네요. 민수와 성씨가 같고요. 그럼 제가 민수를 만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민수에게는 미리 얘기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난다고 하면 아이가 놀랄 수도 있거든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14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를 민수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후원자 최미라 씨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아이 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다른 분이 후원을 한다는 게 최미라는 제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아, 원장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럼 민수와는 혈연 관계가 아니시군요. 네. 하지만 8년 동안 민수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몰랐을 때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미라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혈연도 아닌 아이를 8년 동안 혼자 후원한 것이다. 최미라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원장이 말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민수를 만나러 오세요. 그리고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신 참석해 주시고요. 도연의 가슴이 아팠다. 입학식, 운동회, 학부모 상담. 모든 것을 미라가 대신해 준 것이다. 민수도 최미라 씨를 정말 좋아해요.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도연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최미라 씨에게는 말씀하셨나요? 민수를 만나러 온다고. 아니요. 아직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가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거든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미라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번호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혹시 최미라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본인 동의 없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당연한 대답이었다. 도연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그럼 제가 오늘 오후에 다시 와도 될까요? 민수가 봉사활동 가기 전에. 네, 그러세요. 3시 반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연이 일어서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아원을 나서며 도연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한편으로는 민수를 곧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8년 동안 아들을 버려둔 죄책감이 컸다. 그리고 미라에 대한 미안함도 컸다. 8년 동안 혼자 민수를 돌봐준 것에 대해 고마워해야 할 사람을 도둑이라고 오해했던 것이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며 도연은 생각했다. 오늘 오후 민수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8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작은 해야 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도연은 고아원을 떠났다. 차창 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운동장이 보였다. 그중 한 명이 민수일 수도 있었다. 17세가 된 자신의 아들. 오후 3시 30분이 기다려졌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소리였다. 고아원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였다. 도연은 오후 3시 30분에 다시 고아원에 도착했다. 원장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중 하나가 민수의 목소리일 수도 있었다. 강도연 씨? 원장이 사무실에서 나와 그를 불렀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다. 민수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처음에는 놀라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라고요.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수가 자신을 만나기 싫어할 수도 있었다. 14년 동안 키워주지 않은 아버지를. 그런데 만나보겠다고 하네요. 다만 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최미라 씨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미라 씨가요? 네. 민수에게는 최미라 씨가 거의 어머니 같은 존재거든요.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 있어줬으면 한다고 하네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민수 입장에서는 미라가 더 가까운 가족이었을 것이다. 연락하셨나요? 네, 방금 전화했어요. 30분 후에 오신대요. 도연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미라와 민수를 동시에 만나게 되는 것이다. 어제 골목에서 차갑게 헤어진 상황에서 그럼 회의실에서 기다리시겠어요? 네. 도연이 회의실로 들어갔다. 작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가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운동장이 보였고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30분이 길게 느껴졌다. 도연은 계속 시계를 확인하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 생각했다. 14년 만에 만나는 아들에게 그리고 8년 동안 오해했던 미라에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이 돌아보니 미라가 들어오고 있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야윈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차가움이 없었다. 미라 씨,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민수가 오기 전에 얘기할 게 있어요. 미라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도연도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어제 고아원에 다녀오셨죠? 네. 어떻게?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 아버지가 찾아왔다고. 미라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비난하는 톤은 아니었다. 미라 씨, 저는 사과부터 하지 마세요. 미라가 도연의 말을 막았다. 지금 중요한 건 민수예요. 그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는 여전히 민수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민수는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8년 동안 왜 자신을 버렸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그런 걸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언젠가는 찾으러 올 거라고. 도연의 가슴이 아팠다. 미라가 자신을 좋게 포장해서 민수에게 말해준 것이다. 고마워요. 고마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를 위해서였어요. 그때 문이 또 열렸다. 원장과 함께한 남학생이 들어왔다.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키 큰 소년이었다. 도연의 숨이 멎었다. 민수였다. 14년 만에 보는 자신의 아들. 안녕하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도연을 보는 눈빛이 조심스러웠다. 민수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3살에 헤어진 아이가 이제 17살이 되어 자신보다 키가 클 정도로 자라 있었다. 아버지, 맞으시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연이 말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라 이모가 말씀해 주셨어요. 사업이 바빠서 못 오셨다고. 민수가 미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라가 작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와서 다시 아버지 노릇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도연이 말했다. 그동안 미라 씨가 잘 돌봐주셨으니까. 다만 앞으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저는 좋아요. 민수가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궁금했거든요. 어떤 분인지.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수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있었다. 미라 이모 때문에 많이 배웠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민수가 미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모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라고. 도연이 미라를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미라 씨, 이제 됐어요. 미라가 일어서며 말했다. 민수가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제 역할은 끝났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도연이 급히 말했다. 미라 씨도 민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아니에요. 미라가 고개를 저었다. 민수에게는 이제 진짜 가족이 있잖아요. 미라 이모.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모도 제 가족이에요. 8년 동안 엄마 같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수야.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수가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미라 씨가 없었다면 너를 다시 만날 수도 없었을 거야. 도연이 미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8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계속 여기서 지낼 건가요? 아니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집으로 데려갈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키울게요.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래. 14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키우고 싶어. 도연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미라 이모도 자주 놀러 오세요. 민수가 미라에게 말했다. 그래야죠. 이모가 없으면 안 되는데. 미라가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 햇살이 회의실을 따뜻하게 비췄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유나와 하은이었다. 도연의 또 다른 가족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혹시 다른 가족도 있으세요? 도연과 미라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다. 있어. 너에게는 여동생이 있어. 민수의 눈이 커졌다. 여동생이요? 응. 유나라고 해. 7살이야. 그럼 미라 이모가. 민수가 미라를 바라봤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가 내 딸이야. 그리고 하은이도. 하은이요? 내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딸이야. 지금 14살이고. 민수가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 모두 가족이네요. 그 순간 회의실이 따뜻해졌다. 복잡했던 관계들이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정리되었다. 창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햇살이 서울역 급식소를 따뜻하게 비쳤다. 며칠 후 화요일 오후
도연은 다시 봉사자 명찰을 목에 걸고 서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서 민수가 도시락을 나누고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미라가 하은이, 유나와 함께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아버지, 국 더 필요하세요? 민수가 큰 국자를 들고 물었다. 17세 아들의 목소리가 도연에게는 여전히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응, 고마워. 도연이 받아들며 답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것. 급식소 한쪽에서는 유나가 하은이와 함께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7살 아이가 14살 언니를 따라 열심히 의자를 옮기는 모습이 귀여웠다. 유나야, 무거우면 언니가 할게. 하은이가 동생을 챙기며 말했다. 두 자매의 모습을 보며 도연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유나는 자신의 딸이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7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란 아이에게 갑자기 아빠 역할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도시락 더 가져올게요. 미라가 주방 쪽으로 향하며 말했다. 그녀와 도연 사이의 관계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8년의 오해는 하루아침에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미라 씨. 도연이 그녀를 불렀다. 미라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아이들과 함께 식사라도. 아니요. 미라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좀 어색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반응이었다. 8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몇 일 만에 사라질 수는 없었다. 언제든 편할 때 연락하세요. 네. 미라가 작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연은 생각했다.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서로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아버지. 유나가 달려와서 도연의 바지를 잡아당겼다. 저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하셨어요. 유나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한 할아버지가 도시락을 들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었다. 아, 네. 천만에요. 도연이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돌려드렸다. 그런 도연을 보며 유나가 웃었다. 아빠도 착하네요.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아빠라고 부르는 유나의 목소리가 아직은 어색하지만 듣기 좋았다. 유나야, 아빠랑 민수 오빠가 봉사활동하는 거 어때? 좋아요. 다음에 저도 더 많이 도와줄게요.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을 보며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봉사 시간이 끝나갈 무렵 도연은 급식소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려 했다. 하지만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다가 멈췄다. 아이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뭐 하세요? 민수가 다가와서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도연이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담배 피우시려던 거죠? 어떻게 알았지? 냄새로 알 수 있어요. 미라 이모가 담배 냄새 싫어하신다고 하던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끊어야겠네. 좋은 생각이에요. 건강에도 안 좋고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아들의 걱정을 받는다는 것이 신기했다. 민수야. 네. 앞으로 함께 살면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도연이 물었다.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여행 가고 싶어요. 가족여행. 가족여행? 네. 아버지, 저 유나, 하은이, 그리고 미라 이모까지. 민수의 말에 도연이 당황했다. 미라까지 포함된 여행이라니. 미라 이모도? 네. 이모 없으면 안 돼요. 저희들에게는 진짜 엄마 같은 분이거든요.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도연은 깨달았다. 이 아이들에게는 미라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겠어.
미라 씨와 상의해 볼게. 정말요? 와, 신난다. 민수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도연도 마음이 밝아졌다. 급식소 정리가 끝나고 5명이 함께 서울역 광장에 나왔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 어떻게 할까? 도연이 물었다. 아직 정식으로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민수는 며칠 더 고아원에 있기로 했고 미라와 아이들도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 집이 크세요?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꽤 커. 방도 여러 개 있어. 그럼 우리도 거기서 살 수 있어요? 하은이의 질문에 도연이 당황했다. 미라가 급히 딸을 말렸다. 하은아, 그런 말하면 안 돼. 왜요? 아빠 집이라면서요. 유나도 끼어들었다. 맞아요. 아빠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도연과 미라가 어색해졌다. 아이들아, 그런 건 어른들이 정하는 거야. 미라가 설명했다. 하지만 도연이 입을 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나는 좋아. 우리 모두 함께 살면. 미라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심이야. 민수도 하은이도 유나도 그리고 미라 씨도 저는 가족이잖아. 이미 도연의 말에 아이들이 환호했다. 와, 정말요? 진짜 같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미라는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하지 않아요. 도연이 말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행복한 거니까. 그 순간 유나가 도연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아빠 고마워요. 유나의 말에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나도 고마워, 유나야. 민수와 하은이도 다가와서 도연의 양옆에 섰다. 새 아이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생각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미라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미라 이모도 와요. 유나가 손을 내밀며 불렀다. 미라가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5명이 서울역 광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저녁 햇살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민수가 말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잡했던 관계들이 이제야 정리되는 것 같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